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수 큐레이터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진짜 휴전 합의되는 거예요? 근데 휴전이라서 조금 좀 아쉽긴 하네. 종전 아니고. 그렇죠. 그 뭔가 분위기 자체가 간밤에 유가가 좀 이미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분위기 자체를 조금 뉴스들로 파악해 봤을 때 어제까지 저희가 파악한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나 보다. 뭐 발을 빼든가 어떻게 하든가 이런 게 있나 보다 싶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묻어 나오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 경제적 제재가 너무너무 강력해서 뭐 이란이 진짜 조금 물러나는 영향도 있었나? 가 아니면은 이제 서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나? 네. 이 두 가지 시나리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보도가 나와서 유가가 추가로 지금 떨어졌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신뢰도가 그렇게 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80달러, 81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반가운 호재죠. 이 유가가 떨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호재죠. 이 상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라는 빅 이벤트 두 개를 앞두고 있는 시장에게 굉장히 좀 단비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해졌고요. 그래서 장 막판에 계속 거의 뭐 장중에 거의 안 움직였거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매매를 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당장 내일 아침이라서 거의 안 움직였고 아마 내일도 본장은 거의 아마 안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게 나왔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 PC가 나올 거고 내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금요일까지 가면서 잭슨홀 미팅 분위기 보면은 이번 주는 조금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되게 하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수부터 한번 보시면요. S&P 500 지수 강보합이고요. 나스닥 0.7% 상승, 다우 지수 0.3%, 러셀 2000 0.4% 상승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이 분위기 괜찮았던 건 그것 때문이에요. 일단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었고 이때에도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어제 국내 증시에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왔잖아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코스피 코스닥 전반적으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뉴욕 증시에도 전해지면서 그 자신감을 좀 심어줬었던 그런 흐름이었고 그걸 근데 다시 다 토해냈어요. 토해내는 거는 아무래도 이 빅 이벤트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뭐 금리 이슈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차익 실현 좀 하고 빅 이벤트 기다리자라는 심리였고 그 흐름이 계속 한 줄로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막판에 이렇게 올라온 것들 요 흐름들이 다 그겁니다. 유가가 급격하게 조금 내려앉으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가를 지금 보시면 81달러인데 분봉상으로 보시면 여기서 가파르게 떨어지죠. 4시 40분, 45분, 50분 이게 5시에 장을 닫는데 그 구간에서 갑자기 이렇게 움직임이 치열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요거에 대해서 아직 팩트가 밝혀진 게 없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막 SNS에서 막 돌았나 봐요. 처음에 그 통신사 그 보도 내용이. 네. 그러면서 막 내려가다가 근데 이거 맞아? 러시아 쪽에서 나온 거잖아. 둘이 아무도 맞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미국 이런 쪽에서 네. 얘기를 안 하니까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좀 올라간 느낌? 그래서 뭐 아니 땡 굴뚝에 연기는 안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걸 다 메꾸지는 않고 있지만 그리고 또 중간에 로이터도 좀 받았거든요. 네. 그거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기대치가 일단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밤에 종목맵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좀 올라왔던 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 증시에 반도체가 선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만큼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AMD도 같이 올라가고 서버 쪽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시간 외에 움직임이 좀 애매하네요. 여기에 조금 올라와주면 유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네. 뭐 아직까지는 우리무중인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습니다. 네. 러셀 2000도 녹색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는 양자 흐름 오늘 괜찮았습니다. 양자 오랜만에. 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우라늄 섹터 이쪽이 또 괜찮았는데 최근에 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제 달러 약세를 활용해서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원자재 섹터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 흐름을 연결해서 뭐 캐나다 쪽이 우라늄 생산이랑 좀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캐나다 관세까지 이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이 우라늄 섹터가 상승이 좀 돋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쨌든 유가가 뭐 지금 당장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좀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떨어졌었죠. 어제 막 장 개장하기 전부터 요 한 차례를 반영해서 금리가 1.6% 하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0년물도 이 정도면은 야 이거 조금 고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30년 물까지 맨날 봐야 돼요? 30년물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예. 그래서 이거 좀 이게 약간 너무 많아.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고요. 네. 달러 인덱스도 일단 98.9 요거는 보합세 움직임 그리고 비트코인은 78,000달러 어제 그 8만 달러 넘었었어요. 8만 1,200까지. 또 너무 또 네. 매일 오르면은 아 그렇죠. 인간미가 없죠. 그래서 8만 달러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만약에 이게 유가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이 휴전 이슈가 사실이면 뭐 달러 인덱스랑 비교하면서 이게 또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금값도 소폭 상승 4,715달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값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봐야 될 텐데 이슈 첫 번째로 이건 뭘까요? 9월 9일까지 숨을 어떻게 참아요? 그 뭐 밈을 좀 활용을 한 건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금리 그 보면 금리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아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9월 9일부터 산다고 했잖아요. 장기채를. 아, 바이백을. 예, 그래서 9월 9일부터 이제 효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 뭐 계속 지금은 살 거야라고 하면서 숏 치는 사람들한테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고 9월 9일에 진짜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우리가 최근에 SK하이닉스 자사주 매입 때 단기적으로 막 급등하는 현상도 봤었잖아요. 그게 이제 숏 청산되면서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이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9월 9일에 금리가 좀 어쩌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CTA 펀드, 이 추세 추종 펀드거든요. 이쪽에서는 여전히 국채 공매도 포지션을 대폭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서로 경계가 많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좀 변수가 있었던 게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그 드러켄 밀러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뭐 서로 이제 사제지간이다. 근데 드러켄 밀러가 어제 베센트를 간밤에 직격을 했어요. 드러켄 밀러가 우리 박명수 큐레이터 방송 본 거죠. 이제 엮어놨더니 우리 성 구워야겠다. 아 그런가? 듣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월모부를. 그 약간 좀 베센트 입장에서는 조금 슬플 것 같아요. 뭘 슬퍼요.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본인 이끌어줬던 선배님이고 스승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베센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 자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방법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에서 금리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바이백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위적인 수익률 억제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벌금을 좀 내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직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재정 적자 해결이다. 근데 재정 적자 해결이 아니라 이거는 오히려 재정 적자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드러켄 밀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제가 이제 구독 서비스 때 받아서 이 영상을 많이 보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3프로 TV에서 제공해 주시는 저희 구독 서비스 하시는 분들에게만 볼 수 있는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료들을 막 이렇게 수집해 보면은 그 지금 지향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GIN. 그래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나는 다른 건 줄 알고 뭐, GIN이 아닌 GIN이 뭔가 우리 월가키샷에 중요한 뭔가 소스가 아니, 다른 게 있나 아니. 싶어가지고 GIN인데 조진석 기다리고 있다가 뭐지 하다가 근데 그 거기서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네. 뭐 월가에 있는 주요 아이비들 있잖아요. 10개 중에 9개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베센트. 네. 뭐 베센트라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고 쇼치지 마. 나 이제 들어갈 거야. 라는 메시지로 우린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베센트가 뭔가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서로 이제 계속 논란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콜린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조만간 긴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어제 또 꺼냈고요. 이게 또 그냥 뭐 얘기한 게 아니라 뭐 보고서 작성하면서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꺼낸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ECB 유럽에서는 9월 금리 인상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서 미국의 대응이 과연 언제까지 안 올릴 수 있을까를 계속 지금 시장은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 발표가 됐는데 뭐 되게 많아요. 일단 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사실 어제 신용카드 관련한 기업들 여전히 소비 안 좋다는데 너무 잘 나와가지고 또 주가 흐름 좋고 그래서 괜찮나 싶었는데 이건 그러게요. 또 안 좋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말씀하신 거 어제 이 시간에 얘기했던 마스터카드 비자 마스터카드. 주가 좋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간밤에는 오히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처럼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요거 보고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추론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하늘색이 프레젠트 시츄에이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고 그 노란색이 익스펙테이션이니까 기대치잖아요. 뚝 떨어져. 네, 앞으로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그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래도 괜찮은데 앞으로 기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예상치가 계속 시장이 불투명하니까 뭐 금리도 높고 이러니까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도 지금 부진합니다. 이게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들이 보이죠. 신규 주택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당연하죠. 금리가 높으니까 모기지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 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택 가격 지수도 보합세에 그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변수가 또 하나 등장한 게 ADP 주간 고용이 계속 떨어지다가 소폭 또 올라오고 있어요. 원래 고용이 계속 나빠져서 금리 못 올린다라는 내러티브가 있었는데 이게 또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오는 그림이라서 지표들은 요즘에는 아무리 봐도 이거를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새벽에 전해진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들 이제 기대를 하시는데 그 네. 내용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RIA라고 하죠. 리아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몰라요. 그렇대요. 아 그래요? 러시아 뭐 통신사 네. 노보스티 통신이라고 하는 통신사에서 갑자기 저 시간에 4시 50분 막 이때 54분이네요. 전에.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 며칠 내로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작업하면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해야지 하고 보다가 갑자기 눈이 퍽 뜨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에 따른 협상 재개가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 계속 이제 서로 뜨문뜨문 소식을 전해주더니 그 사실은 알고 보니 뭐 대화를 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죠. 아직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그러니까 이 매체가 약간 저런 군사 뭐 이런 내용들을 뭐 현재 가서 많이 이게 전하는 매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 찾아봐서 이 대체 여기가 공신력이 있는 곳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하도 전쟁 얘기 전할 때 이 어떤 매체이냐에 따라서 되게 이제 맞죠. 그게 틀렸던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뜬금없이 또 러시아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 러시아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일단 나온 그 바이브 네. 간밤에 있었던 그 뉴스의 플로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혹은 아니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수도 있겠다예요. 왜냐하면 왜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간밤에 호르무즈 내에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 폭파되었다라는 보고를 받았다. 해군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뢰가 제거되었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것 자체가 좀 뜬금없잖아요. 기뢰 제거를 굳이 왜 말하지? 뭐 제거가 됐다고 한들 그리고 요게 이제 호르무즈 통행을 뭔가
의미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알 아라비아라고 이제 중동 이슈 중동 그 통신사겠죠. 거기서도 미국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대리 공격을 중단하는 대가로 봉쇄를 해제하고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저녁에 이미 있었습니다. 나는 쩔었나 봐 이미. 왜요? 많이 이 소식들에 이제 쩔어 있어. 그래서 뭐 또 뭐 하나 봐. 해? 어디 네. 한번 진행해봐. 별로 신뢰도가 높지 않군요. 끝까지 한번 해보는 네. 거 한번 볼게. 약간 이런 느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쵸? 그래. 다 비슷하죠 뭐. 뭐 하나? 뭐 네. 또 속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다 비슷한데 근데 되게 여러 개가 있었어서 이렇게 몇 개를 보여드리는 그러네요. 거고. 트럼프 이슈도 SNS도 있었고 알라라비아도 있었고 또 요것도 있었어요.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조건을 제시했다. 뭐 계속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이슬라마바드 합의로 복귀하고 우조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 관련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이 그걸 워싱턴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오만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계적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기뢰제고 공동작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연구항로를 구축하고 교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뭐 물론 이거는 이면적으로는 우리가 좀 불편한 면이 있죠. 돈 받는다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모든 얘기들이 호르무즈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 통행이 재개가 되는 걸까라는 기대감을 좀 품게 만든 그런 이슈였어서 그래서 유가가 장 전부터 한 단계 좀 떨어졌었고 예,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갑자기 휴전 임박 이게 나오면서 한 번 더 떨어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추측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것도 있었어요. 미국이 이번 주 이르면 중동의 외교관들을 복귀시킨다. 전면적인 충돌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하고 뭐 이스라엘, 레바논, 사우디, 카타르 이런 데서 다 외교관을 뺐었나 봐요. 근데 외교관 수를 증원할 거고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가야 가는 거죠 또.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중국은 제재 대상에서 뺐대요. 어저께 뭐 경제적 예. 작전에서 뭐 그 관련해서 같이 도와주면 다 그러겠다 해서 그니까요. 이거 중국 타겟 아니에요? 라고 그래서 어제 그 그랬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이러고 나서 둘이 만나서 뭐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중국 그 빼신다. 눈치를 좀 봐서 그래서 이제 80% 이상을 수입한 중국 주요 은행들이나 기업들은 제재 대상에서 뺐다고 합니다. 그럼 제재가 아닌 거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밖으로는 막 세게 말은 했는데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뭔가 대화를 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 제재로 바꾼다. 그다음에 무력 충돌은 없앤다. 그때부터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거였나 싶기도 하고 참 알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지만 뭐 어제 간밤에만큼은 그래도 좀 유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플로우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이어서는 미국 되게 바쁘죠. 요새 이제 캐나다랑 관세 관련해서도 계속 옥신각신하는데 캐나다에서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랬네요. 미국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SNS에 대문짝만하게 써서 이제 캐나다에게 다시 관세를 부과한다 50%라고 하면서 뭐 몇 가지 품목들을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 역시 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로 조치가 나왔습니다. 50% 보복 관세,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가구, 의류, 비디오 게임 콘솔, 스마트폰, 기타 전자제품 등을 포함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산 철강은 어제 이미 부과가 돼서 어제 이미 반영이 됐었고 오늘은 알루미늄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알코아 같은 종목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그걸 맞았으니까. 또 한마디를 했죠. 리핑 오프라고 해서 이게 속여왔다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요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바가지를 씌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구어로. 그래서 화가 난다. 캐나다는 뭐 계속 이래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싸울 거다라고 스탠스를 일단 취했고요. 또 온타리오 호수라는 데가 있대요. 저 몰랐는데. 온타리오스 캐나다에 엄청 유명한 데 아니에요? 네, 그 토론토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뉴욕주랑 이렇게 거의 국경 맞닿아 있는. 쪽에. 예, 근데 거기가 이제 온타리오 호수를 미국 호수로 이름을 바꾸자라고 하면서 그냥 또 트럼프 늘 하듯이 늘 먹던 맛입니다. 그런 흐름들이 반영 있었는데 이걸 왜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루미늄 주가도 좀 올랐고 그 다음에 우라늄 주가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 어쨌든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슈여서 네.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중간 선거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지금 뭐 계속
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나 이런 이벤트들이 뭐 이란도 그렇고 네. 이 캐나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중간 선거의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의견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요거를 계속 조금씩 개선시키면서 뭐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내가 해냈다 이런 거를 다시 광고하면서 그리고 캐나다랑 관세도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8월인데 내년 1월 1일이면 아직 한참 남았고 그 사이에 협상하면서 이게 없어질 수도 있는 그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 전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서 중간 선거 구간이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시장에 영향도 주고 예민하게 들리고 그러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증시 트레이더들이 그거를 확실히 느끼고 해지 전략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 전후의 움직임을 좀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기본 컨센서스는 제가 알기로 상원은 공화당이 지키고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간다인데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은 뭐 둘 다 지금 D가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네. 둘 다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확률도 꽤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47%, 네. 39%.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아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70일을 앞두고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요게 만약에 사실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움직임이 더 강화될 수 있겠죠.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변동성 끝에 이렇게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위아래로 폭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중간 선거, 그러니까 미국의 사실 선거가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특정 지역에서의 공화당 텃밭을 지키면 또 그게 뭐 확 뒤집어지고 막 맞아요. 이러는 뭐 있대요. 네. 어디를 지켜야 되는지는 몇 개 지역 있더라고요. 있던데. 텍사스도 있고 몇 개 지역을 그 공화당이 네. 지키는 방법도 네. 있다 그러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전해드렸는데 그게 이제 뭐 선거인단 개편 이슈. 네, 그거 그래서 일부러 막 조정한다고. 맞아요. 네, 그거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구획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여기서는 공화당이 이기겠네. 그래서 둘 다 원래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였는데 그거 덕분에 뭐 상원은 공화당이 지킨다 쪽이 일단은 지금 컨센서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이 중간 선거 얘기를 왜 자꾸 하게 되냐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AI 이런 정책을 엄청 밀어주는데 민주당은 반대잖아요. 지금 네. 데이터 센터 우리가 되면은 다 이거 멈추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관련한 산업에 있어서 조금 브레이크를 걸게 될까봐 좀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본은 사실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뭐 민주당으로 뭐 대통령이 넘어가든 뭐 아니 상원 하원이 넘어가든 근데 어쨌든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은 다 레드웨이브 뭐 백악관 상원 하원이 다 공화당인데 그게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면 정책을 이렇게 돈을 여기다가 쏟아붓고 싶어. 지금 미국이 하는 행동이 그거잖아요. 이거 중요한 기업이야 투자해. 네. 여기 이게 중요해. 이거 지어.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될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만약에 진짜로 민주당이 다 석권을 하게 되면 트럼프 레임덕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해도 베센트가 무슨 말을 해도 시장이 안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채권 금리를 아무리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관 투자자들의 선물의 롱 포지션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관은 어떤 기관일까요?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있는 거거든요. S&P 500도 있고 니케이도 있고 뭐 이머징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다 지금 어쨌든 롱을 잡고 있는 게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주식을 쉽게 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갑자기 변수가 등장해서 갑자기 휴전을 하네.
간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면들을 여전히 보고 있다. 뭐 우려할 부분도 있고 변동성 요인도 있지만 주식을 쉽게 파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트로픽이 뭐 잊을만하면 한 번씩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잠재적 시장 규모가 30조 달러 이상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찾아보니까 스페이스X가 막 우리 되게 큽니다. 엄청 좋을 겁니다. 광고할 때 28조 5천억 달러가 본인들의 AI 시장 규모라고 했는데 엔트로픽은 그거보다 더 크다라고 해서 역대 최대의 시장 규모를 안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변수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책임자가 지난주에 퇴사를 했대요. 어디로 갔을까요 또? 글쎄요. 이게 오픈 AI가 좀 답답해서 그랬는지 근데 불안해서 이분이 좀 그랬는지. 자주 어디 움직이시네. 이전에는 그러네요. 메타에서 데이터 전략 이거 한지 메타도 갔다가 구글도 갔다가 네, 그렇게 어디 했었네요. 가시려나? 근데 이게 그래서 오라클 주가 보면은 요 기사가 한 4시 한 40분쯤 나왔거든요. 이 지난주에 퇴사했다는 게 갑자기 4시 40분에 네. 뜨면서 오라클 주가 거기서 갑자기 폭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휴전 합의 기대하면서 다시 올라. 어지럽습니다 진짜로. 아유 미국도 뭐 만만치 않게 변동성이 크네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SNS 중에 요거 또 하나 나왔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랑 뭐 좋은 관계 어쩌고 뭐 한국이 뭐 아쉽다 이 얘기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그러니까요. 이게 또 계속 그 얘기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뭐 한국에다가 공장 더 지어라라는 그런 공장? 압박이다. 예. 한국이 미국에다가 더 투자 많이 해라. 예, 미국에다가 공장 더 지어라. 예. 그런 압박이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도 이제 9월 달이면은 그 대미 투자 1호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압박을 또 주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혹시 활용할 방법이 있으시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정말 많이 나시면은 저 트위터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중언부언해요. 뭐 그때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때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합동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소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하고 물음표는 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지금 선거에 모르겠다. 눈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의 트윗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전해드렸고요. 특징주는 엔비디아가 정말 8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맞습니다. 내일이 실적 발표 DJ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 포인트를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엔비디아가 모처럼 또 반등을 했고 내일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세일즈포스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실적도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아이렌 이런 기업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 왔고요. 그래서 체크 포인트 뭐 한 3가지 정도 여기 그 무무에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당연히 실적. 뭐 실적은 근데 의심의 여지는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킹. 요게 이제 엔비디아가 NV링크, 광통신 이런 걸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죠. 렉 안에서의 연결, 렉 간의 연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지금 왔는지 그걸 궁금해한다라는 거고 마진 75% 요거 유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루빈으로의 전환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가 루빈 울트라는 언제쯤 나오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것이다라는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졌지만 그래도 영업이익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약간 좀 중립적인 의견으로 신용 평가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금융 플랫폼 5천억 달러, 네네. 그것 때문에 너무 안고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오픈 AI도 저렇게 불안하고 그런데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뭐 레이먼드 제임스에서는 엔비디아 걱정하지 마라.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강력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352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고요. CPU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베라 루빈에 루빈도 중요하지만 베라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세미 어널리시스에서 어제 또 나왔던 얘기인데 루빈 울트라가 우리가 또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HBM 용량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몇 개? 지금 원래 기본의 루빈이 다이수가 2개고 HBM4가 들어가고 그 스택을 12층을 쌓아서 지금 288 정도까지 만드는
되는 건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 이것도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네, 그쵸. 메모리 반도체는 어렵다. 사실 뭐 넘어가도 되는데 근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루빈 울트라 처음에 공개한다고 했을 때 2025년 GTC에서는 네. 다이수가 4개, HBM4E 그래서 16단까지 쌓아서 네. 1024까지 HBM 용량을 늘린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조금씩 줄어들더니 지금은 다이수도 2개로 줄고 HBM4E가 아니라 4로 가고 네. 1024가 아니라 192까지 급격하게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HBM 스택도 16단이 아니라 8단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메모리가 이제 쇼티지가 있으니까 네. 지금 생산이 안 되는데 엔비디아는 렉도 팔아야 되고 GPU도 팔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대안으로 만든다는 건데 대신에 뭐 수량을 많이 팔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이도 줄고 HBM도 줄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뭐 이제 메모리나 기판주의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요것 또한 내일 또 많은 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줄이고 싶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쓰는 그런 맞아요. 상황인 네, 거잖아요. 생산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비싼 것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대안을 계속 만드는 거죠. 네. 네. 엣지 AI 컴퓨터 제슨 오린 나노 맞아요? 라고 읽어야 돼. 제슨 토르 뭐 이런 것도 있고 제슨 오린 나노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AI도 PC가 필요하니까 그쵸. AI 돌릴 수 있는 PC를 일단 지금은 가장 첫 번째 디바이스로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또 하나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배송 및 검사 드론, 비전 시스템을 위한 보급형 엣지 AI 컴퓨터를 공개했다. 그리고 ARM CPU 썼고 8기가 메모리 썼고 뭐 이런 것들 성능이 있고 결국에는 지금 네모트론 엔비디아가 개발한 그 LLM 오픈웨이트 모델 LLM을 어떻게 하면 잘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엣지에 컴퓨터 쓰면은 잘 돌아가요. 이고 어제 퍼플렉시티랑 그거 뭐 계약한다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투자한다. 네. 근데 어제 앵커님이 퍼플렉시티 이미 뭐 투자했었죠라고 하셔서 제가 찾아봤는데 맞더라고요. 2023년도에 투자를 했었더라고요. 내가 고인물이야. 그걸 다 기억하고 이저에 이 들어본 것 같은데.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네. 퍼플렉시티는 어쨌든 LLM을 잘하니까 여기랑 협약을 해서 협력을 해서 요 그 엣지 AI 컴퓨터를 잘 돌릴 수 있는 플랫폼 로컬 버전을 출시하는 거죠. 네네. 로컬 버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픈웨이트 버전은 그 뭐지? 꼭 연결을 안 해도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돌릴 수 있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안적으로 조금 우수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퍼플렉시티가 그거를 잘하니까 좀 도와달라라는 측면으로 연합군을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또 반대로 애플은 또 신형 맥미니를 또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사양을 많이 넣었겠죠. 지금 맥미니 저거 엄청 인기 한때 되게 많아서 품귀 현상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막 굳이 막 생산하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신형까지 만들어서 AI에 이게 진짜 쓰인대라고 하면서 신형을 출시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9월 22일부터 살 수 있다라고 하던데 9월 9일이 아이폰 발표 행사거든요. 그 전에 미리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블룸버그 보도였고 거기에 M6 맥미니는 M6 칩이 들어가고요. 이것도 좋은 거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M5 프로 칩도 M5 울트라 칩도 여기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다가 썬더볼트 5라는 걸 써가지고 여러 대의 맥미니를 클러스팅해서 더 큰 AI 모델을 로컬에서 실행할 수 있게 다 로컬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오픈웨이트 모델은 모델 자체로 로컬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싫고 뭐 나는 클로드 돌리고 싶어 이러면은 맥미니로 이거를 완전히 그 개인화를 시킨 다음에 다른 거 다 차단시키고 얘만 이제 할 수 있게 계속 24시간 돌릴 수 있게. 이런 집이 있을까요? 이 사진 보니까 네. 이 맥미니 몇 대야? 그러네요.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이걸 여러 개 쓰면은 완전히 실행할 수 있다. AI로 만든 거 아니고 실제로 저런 공장이죠, 뭐 공장. 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플의 또 대항마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어쨌든 우리가 AI로 디바이스가 뭐가 나올까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아무래도 사무 자동화, 우리가 하고 있는 개인적인 자동화 이런 것들이 먼저다 보니까 일단은 PC로 자동화 시키는 거
그래서 맥미니가 나오고 엔비디아도 네모트론 겨냥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이것도 아마 내일 또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에버코어 ISI에서는 애플의 목표가를 365달러로 가서 제시를 했네요. 그래서 새로운 맥미니가 나왔으니까 네. 이것도 AI 관련 기업으로 좀 더 격상을 시켜줘야 된다. 네. 애플도 그래서 365달러까지 새로운 목표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픈 AI도 뭔가 좀 도전을 하려고 하나 봐요. 그 할라피노라고 브로드컴이랑 같이 제작하고 있는 네. AI 칩인데 만들었더니 우리 거 엄청 좋아라고 또 샘 알트만이 올렸어요. GB 200, GB 300보다 우리께 더 좋던데라고 해서 그래서 이슈가 좀 됐는데 근데 뭐 물론 최신 베라루빈보다는 안 좋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자체 칩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내일 엔비디아 지나가면 모레는 마벨 테크놀로지가 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이번 분기 실적 발표보다 실적 전망치가 핵심이고 인터커넥트 성장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마벨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이런 ASIC 칩, 이런 오픈 AI랑 협력하고 이런 자체 칩들이지만 앞으로 중요한 건 인터커넥트, 그러니까 광통신과 연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성장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구글이랑 협력한 거는 현재 예상치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있다라는 게 내일 모레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될 숙제고요. 네. 그리고 레이먼드 제임스는 확실히 CPU를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엔비디아 CPU 덕분에 뭐 목표가 상향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MD가 강력 매수 CPU의 시대가 온다라고 보나 봐요. 그래서 641달러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코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협력해서 이 엔비디아 기반의 모든 그 렉들을 이렇게 넣고 본인들이 개발한 액체냉과 공랭식 서버, 시스코의 네트워킹까지 결합해서 같은 엔비디아 라인에 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슈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뭐 투자했다고 하는 람다라는 네오 클라우드가 또 있다고 합니다. 람다. 네, 그 기업이 이제 또 조만간 상장을 한다고 해서 네, 네오 클라우드 기업들에게도 뭐 긍정적 여파가 일단은 됐는데 계속 이런 뭐 상장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네요. 네. 이건 뭐예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귀환. 네, 이게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네. 결론적으로는 최근의 흐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건데 그 지금 베센트에 대해서 약간 베센트의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금리는 올라가는데 달러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약달러로 가고 있는 걸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도 이슈라면은 그러면은 금으로 가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고 그런 것들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크립토와 금이 살아났다. 다시 스타일로 돌아왔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몬트 거기서 더 가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래티지 어제 주가 3.5% 추가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도이체방크에서도 재무부가 국채 매입을 진짜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금을 더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은 기술주처럼 여겨졌었는데 나스닥 100과의 상관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금과의 상관성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은 달러 약세에 대응하는 금과 비트코인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지금 시장에 되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금값이 이게 근데 투기적인 세력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잭슨홀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지만 두 가지로 양자택일이라고 봤어요. 매파적으로 워시 총재가 나오면 그러면은 뭐 상승세를 멈출 가능성이 높지만 비둘기파적인 발표가 나올 경우 금값도 매우 강세장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와 동시에 헤지펀드가 이제 달러에다가 공매도를 지금 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베센트 한번 해봐. 우리랑 한번 붙어보자. 약간 이런 거라서 요게 달러의 약세를 만들면서 코인과 금값의 상승 랠리를 밀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번스타인에서는 서클에 대한 목표가를 140달러까지 쓰면서 서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꽤. 거기다가 클래러티 액트 통과 기대감도 이 사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랑 연결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 채권 수요자를 찾는 게 우선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은 그게 조금 연결이 되는 거라서 그 기대감이 9월 달에 또 한번 그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까지 이제 서클이 좀 중요하게 시장에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섹터 저는 그래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핵심이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원자재라고 보는데 어제
또 TXX가 뭐냐면 이게 캐나다 시장이에요. 캐나다 시장에서도 우라늄주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뜻이고 그 미국에서도 캐나다의 그 관세 전쟁과 더불어서 센트러스 에너지 9% 급등, 카메코 4.6%.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도 원전주가 좀 세잖아요. 어제 엄청 예. 강했죠. 그래서 요게 조금 이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자재 중에 프리포트 맥모란 요즘 신고가 경신 계속하고 있어요. 구리광산 그리고 알코아, 알루미늄 관련주도 4%좀 올라가서 이게 계속 어쨌든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해서 불신과 이런 것들이 그 주식 시장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소식 보겠습니다. 루이지애나에 1,000억 달러를 투자했다. 네, 여기 이제 루이지애나에 새로운 발사 시설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고요. 여기는 그냥 이제 이 외에 곁다리로 또 중요한 종목들 몇 개 가져온 건데요. JP모건에서는 스페이스X의 AI 야심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240달러로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넷플릭스 잠깐 전해드렸는데 울프 리서치가 또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84달러에서 95달러까지 상향 조정했고 실적 때문에 우려가 있지만 여전히 이 라인업은 탄탄하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했던 딕스 스포팅 굿즈라는 종목이 있는데 역사상 최악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30% 폭락이 나왔고요. 실적이 많이 안 좋았네요. 여기가 이제 풋라커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풋라커 그 신발 멀티샵. ABC마트처럼 네, 하는데. 신발 멀티샵. 그래서 실적이 진짜 안 좋아서 급락이 나왔고 이러면서 나이키 주가가 또 빠졌습니다. 나이키는 계속 요새 약간 그런 운동화 브랜드 요런 쪽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새로운 브랜드도 많이 나오고 그런가 봐요. 하다 보니까 되는 기업은 또 되는데 요즘에 나이키 운동화 산 적 있어요? 최근에 거의 안 샀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새로운 뭐 온러닝, 뭐 맞아요. 호카 이어서 그 뭐죠? 명성님 그 비싼 거 하나 샀잖아요. 그 제가요? 살로몬? 아, 살로몬. 살로몬. 산지 한 2년 된 것 같은데. 그래요? 내가 막 비싼 운동화 신고 다니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대안들이 많이 나오면서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또 이제 보면은 이런 보통 ABC마트 이런 데 나이키 다 파는데 온러닝 호카 이런 데는 다 각자의 매장에서 판매하다 그렇기도 보니까 하겠네. 여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정말 많은 뉴스들을 우리 명성님께서 다 정리해 주셨고 저희 그러면 또 후루룩 짭짭 좀 할게요. 예, 맛있는 거 오늘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채선당의 백합 칼국수 여기 이제 백합이 그대로 들어가서 국물 시원한 칼국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 칼국수 여러분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뭐 면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없어서 못 먹죠. 한장하고 먹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백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국물은 맑은 뭐 해물칼국수 그 느낌. 백합 하나. 뭐 어머, 저게 죽까지 이렇게 먹는다고? 마레모의 수준이네요. 너무 맛있다. 와, 이 조개 이거 맛있는데요? 국물이 끝내줘요. 여러분 아시죠? 이 광고? 제 세대는 다 아실 거예요. 채선당의 백합 칼국수 요거 4팩 핫딜 준비했는데 3만 원대입니다. 이거 되게 칼칼하네. 1인분에 4,975원꼴. 소비 기한은 2027년 5월까지 넉넉하고요. 시원한 신선한 그리고 백합 조개 가득한 진한 국물. 샤브샤브 전문점 아시죠? 채선당 유명하잖아요. 깊은 육수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해동 없이 그냥 끓는 물에 5분 호로록 끓이면 완성되고 호불호 없이 깔끔한 맛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남은 국물에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밥이랑 계란이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죽까지 끓여 드시면 최고죠. 많이 배고팠어요? 네. 여러분들이 가끔 아침에 저렇게 어떻게 먹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저한테는 지금 아침이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한낮이에요. 여러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해보세요. 배 3시, 고파요. 3시야? 영성님은 3시 전 4시 일어나서 아침에 일하려고 딱 3시 반에 이제 해야지 하는데 누가 인스타에다 댓글을 단 거예요. 뭐라고요? 3시부터 일어나셔서 하신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 3시에 일어났다라는 걸 좋아요. 보여주기 위해서 좋아요를 눌러드렸습니다. 우리 아침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게 나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아침을 때울 수 있거든요. 채선당의 백합 칼국수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요 이어폰은 자주 소개해드렸어요. 브릿지의 오픈형 이어폰. 요거 어떻게 끼는지 아시죠? 이렇게 귀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귀에 그냥 꽂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뭐라 그러지? 그 옥수수 아니고 콩나물처럼 이렇게 끼는 거. 그거를 잘 못해요. 왜냐면은 귀 구멍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자꾸 빠져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되게 편해요. 어떻게 끼는 거야? 이렇게 귀에.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자전거를 또 타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거 딱 끼고 타면 좋겠다. 자, 요거 제품은 39,800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블랙 제품, 아이보리 컬러 제품 두 가지고요. 재생 시간 최대 19시간 넘게, 그리고 블루투스 6.0이고 고감도 ENC 노이즈 캔슬링이 가능합니다. 올해 2월에 출시된 최신형 이어폰이라고 하고요. 주변 소리까지 들리는 안전한 오픈형 설계, 고막 손상을 최소화해서 귀를 막지 않는 그런 구조의 이게 제품입니다. 꽂는 게 아니라 얻는 느낌이네. 그래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완전 꽂으면 뒤에 차 오고 이러는 거 모르잖아요. 그럼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운전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제 비켜야 되니까 또 빵 하면 아유 또 기분 나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 이제 오픈형으로 다니실 때 착용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유 우리 또 명성님 고생하신다. 우리 겨울사님이 커피도 한잔 하세요 하면서 15,000원에 슈퍼챗 아, 고맙습니다.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닝커피 꼭 챙겨 먹겠습니다. 자, 오늘 귀도 편하고 또 위도 편하고 여러분들 다양한 제품들 소개해드렸으니까 영상 안에 링크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박명수 큐레이터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는 김장렬 센터장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